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모욕이 21세기에 그것도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꿈을 위해 영국으로 온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노력해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인 옥스퍼드까지 합격한 그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문을 깊이 탐구하기 위해 그녀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한순간, 단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도 이런 명문대 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대놓고 소리를 질렀다면 덜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마치 그녀가 동등한 인간조차 아니라는 듯 냉소적인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중국어 대화 속에서 그녀를 비웃는 듯한 시선이 오갔고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말이 던져졌습니다. 인도인들은 다들 학비 면제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공부하는 거라면서.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웃음. 그들은 그녀를 하나의 학생으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깔보고 모욕하고 우월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굴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낯선 땅,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같은 일을 겪게 될까요? 또다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내몰릴까요? 그러나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녀의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지.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인지,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민족인지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냐라고 합니다. 인도 북부에서 태어났고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끼고 살았으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울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결국 옥스포드에 합격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하지만 막상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기대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학교 관계자는 꽤 친절했지만 기숙사나 행정 처리를 위한 서류 작성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더군요. 아, 이게 명문대의 시스템이라는 건가? 하고 생각했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웠지만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서류가 많아서 지치고 말았어요. 처음 며칠간은 런던에서 지낸 뒤 옥스포드 캠퍼스로 이동했습니다. 엄청난 고풍스러움과 웅장함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마치 중세시대 성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혼잣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환상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등록금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도 나름 장학금을 받고 자라왔기에 영국 대학의 살인적인 학비가 제 어깨를 꽤나 짓눌렀어요. 물론 성적 우수자 장학금이며 여러 재정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편 주변 영국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도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만 소통하는 듯 보였어요. 인도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곳에서는 다소 벽을 느꼈습니다. 개인주의적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가 너무 바쁘다고 봐야 할까요? 때로는 이 낯설고 쌀쌀맞은 분위기에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외국인 유학생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영국에서 공부하는 건 엄청난 기회지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야 라고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스스로 각오를 단단히 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차가운 때가 있었거든요. 영국 학생들 중 일부는 외국인들이 장학금이나 연구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또 이 학교엔 외국인이 너무 많다라는 투덜거림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적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모임에서 살짝 껴주지 않거나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명문대라고 해서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지도 몰라 싶어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그러나 유학생 커뮤니티 모임에서 똑같은 고민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명 공감할 만한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는 건 바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곳까지 왔으니 제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탐구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은 끝내주게 크고 각종 연구자료 또한 방대했으니 여기에 모든 걸 걸어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지내보니 옥스포드의 수업 방식 자체는 꽤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토론 중심의 튜토리얼, 날카로운 질문으로 가득 찬 세미나, 저를 지도해주는 교수님의 꼼꼼한 피드백 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이었어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도록 바빴지만 그 혼란이 곧 지식이 되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말로는 이렇게 즐겁다고 표현했지만 이면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유학생에게 쏟아지는 시선도 모호하게 느껴졌거든요. 옥스포드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주최한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 기대가 컸어요. 여기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겠지? 라는 설렘과 함께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고 그룹별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잔을 하나 들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냐입니다. 인도에서 왔어요. 여기 첫 학기라서 많이 설레네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를 본 한 학생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꾸했어요. 너희 나라에서도 이런 명문대 오는 사람이 있구나. 분명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무시하듯 서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비웃는 듯한 표정과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학생이 저를 힐끔 보더니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어요. 인도인들은 다들 학비 면제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공부하는 거라면서.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뒤돌아섰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뒷모습에 느껴지는 조롱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명문대라 불리는 이곳에서조차 인종과 국적이 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실감나더군요. 다음 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한 친구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나냐, 어제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빴지? 중국 학생들 중 일부는 자기들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해서 다른 아시아 국적 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친구의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특정 국적 때문에도 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경험은 저를 잠시 흔들었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는 갑작스레 여러 논란이 생겼습니다. 바로 영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교 안팎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학내 분위기가 급격히 갈라지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유학생들도 덩달아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점입니다. 며칠 뒤 학교 웹진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목소리라는 기획 기사를 봤어요. 한 인터뷰에서 어떤 학생이 제 꿈을 위해 이곳에 왔어요. 제가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라고 호소하더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저를 힐끔거리며 쟤도 아시아인으로 보이는데 중국인인가? 라고 속삭이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머리 모양이나 피부톤이 확연히 다르긴 해도 낯선 동양계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하게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걸 실감하게 됐죠. 그렇게 한동안 써먹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학생회가 국제학생연대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편견을 줄이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며칠 뒤 국제학생연대 포럼에서 영국 학생 몇 명이 중국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냥 너희 문화는 우리와 다르다는 식의 편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거죠. 그 시점부터 저 역시 위축됐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이지만 제게도 언제 그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또 외국인 유학생 전반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걸 보면 누가 다음 타깃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강의실박복도 한켠에서 뜻밖의 기회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 흐렸어요. 잿빛 하늘 아래 저는 잔뜩 웅크린 채로 건물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니 도서관에 갈까 싶었는데 복도 끝에 걸린 포스터가 눈길을 확 잡아 끌었어요. 한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 글로벌 연구협력 장학금 안내라는 알록달록한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선 영국에 오고 나서 알게 되었고 K-팝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설명회 시간도 마침 곧 시작이라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설명회장에 들어서니 한중년 교수님과 보조 연구원들이 책자와 브로셔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성 보조 연구원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의외였던 건 이 설명회가 꽤 규모가 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들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라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도 보이더군요. 연단에선 교수님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 대학들의 연구 환경, 지원 제도,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1년짜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학사 과정 중 일정 학점을 한국에서 이수하면 양쪽 학교 모두에서 학위 이수를 인정해주는 제도라더군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은 영어 강의를 충분히 제공하기에 한국어를 못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질문을 하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더군요. 저는 포스터에서 보조 연구원으로 표기된 이민주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한국 생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해줬어요. 물론 문화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비교적 빨리 적응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장학 혜택도 적지 않고 연구시설도 수준이 높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도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옥스포드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 여기는 명문대 아닌가? 사실 인도에 있을 때부터 옥스포드라는 이름에 대한 로망이 상당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와서 직접 겪어보니 정치적 재정적 문제로 혼란스러운 면이 많았고 무엇보다 유학생으로서 마음 편히 연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든 상태였어요. 그날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께서 짧은 인사말을 해주셨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교환학생 담당 교수님도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아나냐 씨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짜릿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낯선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브로셔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장학금 조건, 기숙사 환경, 그리고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후기들이 소상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 문화와 언어가 낯설긴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설렘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언을 구하려고 이탈리아 출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내 생각엔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끝까지 마치는 것도 좋지만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교환학생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어차피 인생에 정답이란 없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겠지.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과연 제가 꿈꾸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주변에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낫지 않냐는 말도 들었고, 한국이라고 별 다를 건 없을 거야 라는 시니컬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유학생 후기를 찾아보고 K-드라마나 영화도 몇 편 찾아봤습니다. 의외로 한국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매력이 있어서 언젠가 간다면 기본적인 회화라도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드디어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향했을 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약 12시간 동안 비행한 후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그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놓였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더군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내부, 넓은 공간, 따뜻한 조명,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창문까지. 침대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책상은 커다란 모니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다니. 저는 순간적으로 영국에서 머물렀던 기숙사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낡은 벽, 곰팡이가 핀 욕실, 그리고 공동 샤워실을 사용하기 위해 새벽마다 줄을 서야 했던 기억까지. 아무리 명문대라도 유학생 기숙사는 대개 낡고 협소한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호텔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생 기숙사가 맞나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학 관계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학생들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불편함이라니요? 저는 당장이라도 침대에 누워 뒹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기숙사 내부에는 공용 주방과 휴게실, 그리고 세탁실까지 모두 최신식으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거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세탁 한 번 할 때마다 동전을 준비해야 했고 빨래를 돌리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었거든요. 방 안에 짐을 풀고 잠시 앉아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 차이, 적응의 어려움 등.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이런 환경을 마주하고 나니 제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왜 국제적인 유학생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연구자이자 배움의 주체로 대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도착 첫날부터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니 넓고 깨끗한 잔디밭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반겨주었어요. 캠퍼스 곳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모두가 친근하게 다가와 주더군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교수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수업 후에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는데 도서관의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된 시설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저녁 시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산책을 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한강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저는 한국 대학의 학문적 환경이 옥스퍼드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활기와 자유로움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AI와 바이오 기술 관련 연구실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최신 장비가 구비된 연구실에서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을 보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AI 연구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스포드에서는 주로 정해진 틀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각자의 독특한 시각이 존중받으며 활발히 교류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더 넓은 범위의 지식을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어요. 또한 한국 대학에서는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유럽,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연구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학문적 자유가 글로벌한 협력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 외에도 저는 한국의 다양한 학술 행사와 워크숍에 참여하며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학문적 자유와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의 연구 지원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연구비 지원부터 실험 재료 제공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우연히 한 무리를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백인 유학생들이었는데 제가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들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말했고 나머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록 잘 들리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속삭임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자꾸만 아까 일이 떠오르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친구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절하고 활기찬 친구였어요. 민준은 제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걸 눈치챘는지 안 하냐,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아까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그들이 너를 질투했을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교수님들께 인정받으니까 말이야.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민주는 내일 점심에 시간이 되면 같이 먹자. 내 친구들도 소개해 줄게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민주는 약속대로 친구 몇 명과 함께 저를 학교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 모두 활기차고 친절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 연구도 열심히 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는다면서 라며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함께 삼겹살을 구우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던 점들을 친절히 설명해줬고 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안 하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뜨거운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연구실 복도에서 다시 그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생활에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위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날의 삼겹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특히 제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옥스포드에서는 주로 영어권 드라마를 보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섬세한 연출이 어우러져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식도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지만 친구들이 다양한 음식을 추천해주면서 점차 입맛이 살아났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보며 한국의 풍부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유학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학문적 자유 속에서 저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옥스포드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차별은 이제 뚜렷한 대비로 남아 있었어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옥스포드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저는 부끄러움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문적 자유와 혁신적인 연구 환경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답니다. 몇 주 후, 저는 옥스포드 내 국제학생연합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제 의견에 공감해 주었고 결국 작은 워크숍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학문적 자유와 창의성을 옥스포드의 연구 환경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협력하여 글로벌한 연구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옥스포드와 한국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연구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열린 학문 환경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한 교환학생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음을 확신합니다. 언젠가 제가 받았던 많은 감동을 꼭 한국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 경제 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은 끝없는 침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며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기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토입니다. 도쿄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은 기자라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본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펼친 아침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슈퍼엔저, 재현될까? 일본 경제가 환율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을 보며 제 심정도 함께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요즘 라멘 한 그릇을 먹으려면 최소 1,000엔은 가져가야 합니다. 원래 서민 음식이었던 라멘이 이젠 고급 요리가 되었다는 농담까지 돌 정도예요. 단골 라멘집 사장님도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하루토 씨,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었어요. 돼지고기도 육수 재료도 전부 수입인데 엔화가 이렇게 약하니 감당이 안 됩니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사장님의 지친 표정을 보며 저도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멘뿐만이 아니에요. 쌀까지 부족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광객들이 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족해졌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외부로 돌리려는 얕은 수작이었죠. 제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심지어 식비까지 다 올라갔으니까요. 생활비가 줄줄 새는데 월급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죠. 경제 전문 기자로서 이런 현실을 매일 접하지만 이제는 보도할 만한 희망적인 소식조차 찾기 힘들어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 한국으로 떠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읽다 보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활기찬 문화, 그리고 디지털화된 생활 환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저성장의 벽에 갇혀 답답함을 느끼던 청년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래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로부터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루토 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보게. 한국과 일본의 현재 상황을 비교할 자료를 가져오면 좋겠어. 상사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과 크게 다를 게 없겠지. 적당히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겠지. 이런 선입견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군요. 게다가 주변에서 한국은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사는 나라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일본에선 느낄 수 없는 활기라니 정말 그런 곳일까?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느끼는 답답함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기내에서 일본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을 계획하면서 특별히 인천공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김포공항이 도쿄에서 더 가깝고 편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공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시설이 오래되고 복잡한 데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만 준다는 평가를 받곤 해서 인천공항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공항 시설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활주로와 터미널은 정말 깔끔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땐 더 놀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무료라니 공짜? 믿기지 않아 스마트폰을 켜봤더니 강력한 신호가 바로 잡히더군요. 일본에선 데이터 요금 걱정 때문에 이런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는 곧바로 호텔 예약 확인과 교통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공항에서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는데 이 과정도 너무 간단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몇 분 안에 차량 번호와 기사님 정보가 뜨는 시스템이었어요. 기사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짐을 실어주셨고 차 안에서 틀어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숙소로 들어갔을 땐 또 한 번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프런트 데스크로 갔더니 직원이 QR코드를 스캔하라고 안내했어요. 그렇게 모바일로 체크인을 끝내고 키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지방 도시를 취재하기 위해 KTX를 탔습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역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지만 무엇보다 이 고속철도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자랑인 신칸센과 비교하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대와 궁금증이 교차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역처럼 번잡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도 티켓을 사는 과정이 간단했습니다. 자동 발권기를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기차표를 살 때마다 복잡한 절차와 긴 줄에 지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왜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깔끔하게 정돈된 좌석과 넉넉한 다리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 속도라면 시간 절약 면에서 정말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내방송이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나오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정말 친절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신의 가방을 깔끔히 정리하고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 보니 이 열차의 속도가 체감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라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다음 역 도착을 알리며 남은 시간을 말해주었을 때 저는 이 고속철도의 효율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신칸센을 타고 느꼈던 피로감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도 정확했고 내릴 때까지 정말 쾌적했어요. 역에 도착하니 짐을 꺼내는 승객들이 서로에게 먼저 지나가세요라며 배려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역 밖으로 나와 한국의 지방 도시 풍경을 보니 도쿄나 서울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간판과 건물의 디자인도 도시와 어울리게 잘 구성되어 있었고 도로 곳곳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길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지방 도시는 많은 경우 낡고 방치된 느낌이 강한데 여긴 그와 달리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며 만난 한 공무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X가 이런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신칸센과 KTX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어요. 일본은 교통 인프라가 오래되고 지방은 고속철도가 지나가더라도 발전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은 교통과 지역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지방 취재를 마친 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문득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한국이 고깃집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호텔 근처 고깃집을 찾아 들어갔을 때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식사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주문을 마치자 고기가 나오기 전에 반찬들이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쌈장, 마늘, 고추, 그리고 달걀찜까지.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로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워진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 모든 반찬이 무료인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이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부족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는 고깃집에서 고기만 나오는 게 기본이고 추가 반찬은 대부분 돈을 내야 하거든요. 정말로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요? 다시 한번 묻자 직원은 웃으며 네, 걱정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삼겹살이 나왔고 직원이 직접 불판에 고기를 올리며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야키니쿠에서는 손님이 고기를 굽는 게 일반적이기에 처음엔 직원이 구워주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고기를 뒤집으며 적당히 익혀주는 직원의 손길을 보며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접한다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었을 때 직원이 쌈채소와 함께 한 점을 싸서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있으실 거예요.
저는 직원의 설명대로 쌈을 싸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삼겹살의 쌈장의 짭조름함,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이게 한국 고기의 매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옆 테이블에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고기를 나누며 역시 삼겹살엔 소주지 라고 외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주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대접의 문화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젊은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성수동을 추천받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거리와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하며 한국의 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수동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이 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핫플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독특한 디자인의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도쿄의 하라주쿠나 시모키타자와 같은 곳이 떠올랐지만 성수동은 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성수동에서 한참을 걸은 후 저는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걸어가며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걸 느끼니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강변에 도착하자 펼쳐진 풍경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배달 음식을 나눠 먹는 친구들,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연인들로 강변은 마치 축제처럼 북적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기했던 건 음식을 배달받는 풍경이었습니다. 한 커플이 돗자리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강변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거든요. 한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변의 한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앞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강바람을 즐기는 모습은 도쿄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여가를 즐길 줄 아는구나. 일본에서는 다들 바쁘게만 사느라 이렇게 여유를 찾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강변에선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의 에너지와 여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는 사진으로는 절대 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서울에서의 며칠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활기차고 사람들이 따뜻한 곳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진가를 완전히 체감한 건 하루 동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을 때였어요.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일본보다 얼마나 더 편리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환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 이동을 위해 체크아웃할 때도 이미 디지털 편리함이 시작됐습니다. 직원 없이도 모바일 앱으로 체크아웃을 완료하고 바로 디지털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서는 보통 체크아웃을 위해 프런트에서 대기해야 하고 종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호텔을 나선 뒤 서울의 대중교통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 손꼽히지만 한국은 무엇이 다를까 궁금했거든요. 스마트폰에 깔린 앱으로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니 제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역과 최적의 경로까지 단번에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도착할 열차의 남은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전광판이나 다른 안내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별도로 유료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승객이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이용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목적지 근처 맛집을 찾아 예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동하는 시간마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스마트폰으로 근처 명소를 검색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한강공원. 며칠 전 강변에서 봤던 여유로운 분위기가 잊히지 않아서 다시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앱을 통해 주변에 주차된 킥보드 위치를 확인하고 QR코드를 찍어 활성화하니 바로 이용할 수 있더군요. 킥보드로 한강공원을 따라 달리며 바람을 맞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앱 하나로 대여하고 이용하는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배달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강변에서 사람들이 치킨을 배달받아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번엔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배달 앱에 접속해 가까운 음식점을 검색하니 몇 분 안에 다양한 메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치킨은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배달원이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니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자 포장 상태부터 배달원의 친절한 태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완전히 연결된 삶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일본과 비슷하게 답답한 순간이 많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진 역동성과 가능성은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뒤에는 묘한 씁쓸함이 따라왔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가로운 아침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바라보며 제 고향 도쿄의 복잡하고 정체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일본의 최근 뉴스를 검색했어요. 예상대로 여전히 엔저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슈퍼 엔저로 인해 일본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수입 물가 폭등, 서민들 생활고 심화, 젊은 세대의 소비 심리 위축, 경제 성장의 한계.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와 대조적으로 이런 뉴스들은 일본이 점점 침체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값과 물가가 오르면서도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고 젊은이들은 여유를 즐기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여가를 즐기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분명 한국도 치열한 경쟁 사회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적어도 일상의 순간만큼은 자신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공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일본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고속철도 관련 기사였습니다. 신칸센, 노후화 문제로 운영 중단 구간 발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경험했던 KTX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신칸센조차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이런 뉴스를 보며 저는 일본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속철도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방 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며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지방 도시가 점점 소외되고 고속철도의 역할도 쇠퇴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도쿄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사람들 삶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토, 그건 내가 잠깐 본 모습이 그런 거야. 한국도 문제 많은 나라야. 일본이 나쁜 나라가 아니라고. 친구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에도 분명 문제는 있을 테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일본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선입견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역동적인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활기찬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고 동시에 일본의 현실과 대조되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캐리어를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익숙해진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한 택시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다리와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께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었고 기사님은 길이 조금 막히긴 하지만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라고 친절히 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들뜬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는데 엔저로 인해 해외여행이 크게 줄어든 일본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 브랜드로 가득 찬 매대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패션, 화장품, 전자제품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들이었죠. 일본 브랜드도 한때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왜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으로 떠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가능성과 활기가 넘쳤고 그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그 무언가가 분명히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진 섬세한 전통과 안정감도 분명 큰 매력으로 남아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제가 느낀 이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